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 전문기자입니다. 톡투북 이번에는 책 제목을 어떤 걸 선정했을까요? 자, 제가 이 제목을 얘기하기 전에 바로 저자분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자분은요, 바로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서 국민 정신 건강을 위해서 출연하시면서 여러 고급 정보를 많이 알려주신 아주 친숙한 분이시죠. 자, 바로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신 교수님이 최근에 출간한 이 책 제목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살자입니다. 그냥 살자. 너무 허무허무해서 제가 이 저자분이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제가 강북 삼성병원에 직접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신영철입니다. 네, 교수님. 그냥 막 살자입니까? 일반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체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가 열심히 썼는데 그러니까요. 열심히 쓴 것 같아요. 네. 허무하다 그러면 곤란하지요. 네, 맞습니다. 네.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네네.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수용하자, 대충 살자, 막 살자 그런 뜻이 물론 아닙니다. 포기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네네. 진짜 포기하자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네네. 직장인이 도저히 회사를 못 다니겠대요. 네. 뭐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책이 없대요. 네네. 그래서 좀 그러면 그만둬라. 짜증을 팍 냅니다. 아니 요즘 같은 힘든 시대에 나가면 갈 데가 어디 있니? 그러니까요. 웬일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돈도 들고 네네. 다녀야 된대. 네네. 그럼 다니라. 힘든데 어떻게 다니느냐? 그럼 나들 어떡하라고? 다니느냐 마느냐 밖에 없어요. 네네. 이걸 결정해야 다음 대책을 세울 수가 있어요. 괜히 이 사회에서 쓸데없이 왔다 갔다 고민하다 보면 네. 정말로 해야 할 일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포기하자는 뜻은 수용하자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책을 적극적인 보니까요. 포기예요. 이게 능동적인 포기. 그렇죠. 수동적인 그러니까 포기가 아니라. 포기나 수용이나 결과가 같아요. 네네. 그러나 과정은 완벽하게 다른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내가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걸 수용해야 다음 현실적인 대책이 생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책에서는요, 굉장히 스트레스에 대한, 첫 장부터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대로 회사에서 사람 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 이걸 피할 수도 없는데, 이걸 계속 고민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선생님? 그런 상황에서 바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수용을 하라. 그런 의미 같아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죠. 네네. 그 가운데 하나는 쓸데없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고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네. 열심히 고민해야죠. 문제는 쓸데없는 고민을 하다 보면 진짜 문제는 정말로 해야 될 고민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고3 수험생이 뭔가 결벽증이 있어서 더러운 것만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고3 수험생이 진짜 신경 써야 될 거 뭔가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네. 이걸 신경 쓴다고 진짜로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회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걸 고민해요. 충분히 고민할 가치가 있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일상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것을 고민 못 하게 되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럼 수영을 진짜 죽어도 못 하겠다. 이게 좀 골치 아픈데. 때로는 내가 목숨 걸고 열심히 하면 세상에 못 이룰 일이 있나요? 세상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느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숨을 보면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네네. 그건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그냥 살자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명확한 또 이해를 여러분들 하셨죠? 저도 이해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또 하나 또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해서 요즘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좀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회라서 그렇죠. 조금만 이렇게 좀 평가를 받거나 하면 굉장히 화를 갑자기 내기 시작하고 참을 수 없는 그런 걸 좀 그래서 화병도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많은데요. 자,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화를 조절하는 방법, 책에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일까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안 될 때. 그렇죠. 네. 뭔가 좌절할 때. 예, 예. 두 번째는 누군가 나를 자극하는 거예요. 자극하는 근데 이게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화를 내게 되죠. 네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화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기술이 문제예요. 그게 궁금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쓸 수 있는 기법은 네. 현실적으로 제일 가능한 것은 할 수만 있다면 네. 도망가십시오. 36개가 최선입니다. 자, 뚜껑이 완전히 열렸어요. 네네.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으면. 없지요. 이미 뚜껑이 열려버리면 네네. 그 다음에 내가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화가 날 것 같다든가 네네. 이미 조금 내가 올라온다 싶을 때는 할 수만 있다면 도망가는 게 상책. 그 상황에서 벗어나라. 36개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네, 네. 짧게는 정말 몇 초, 네. 길게 아무리 가도 15분을 넘지 않는다 그럽니다. 이미 화가 나서 자율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정상적인 사고력이나 통제력을 얻기가 힘드니까 네네. 그럴 때는 가능하면 피할 수 있다면 도망가라. 자, 두 번째, 네네. 도망간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좀 가라앉고 나면 네네. 그 다음에 생각해야죠. 그렇죠. 조금 진정하고 나면 이제 사고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죠. 그렇죠. 제3자 입장에서 그렇죠. 정말로 내가 화가 날 만한 상황인가? 네. 가끔은 보면 요만큼 화내만 들면 상황인데 네. 이만큼 나는 경우도 있고, 그죠? 그렇죠.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건 별로 화날 만한 일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는 잠깐의 시간을 갖는 게 좋고요. 네. 그래도 화가 날 수 있죠. 네네. 그렇죠. 그럼 화를 내야 될까요? 물론 화를 낼 필요가 있을 때도 있는데 어느 정도 한 100%에서 한 50%는 좀 결과를 예측해야죠. 아.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뭐예요? 상황을 좋게 만들거나 네. 상대를 이해시켜서 변화시키거나 뭔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화를 내니까 결과적으로 더 나빠져. 나빠지죠.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예를 들면 화가 난다고 때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저 상대방도 화날 것 같은데. 결과를 예측하니까 아. 이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아니까 네. 안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결과를 예측하고 네. 그래도 화가 날 만한 상황이야. 네. 그러면 내야죠. 똑똑하게 내야죠. 똑똑하게 내라. 기왕 낼 바에야 똑똑하게 내라. 막 감정적으로 막 올라가면 상대가 그걸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 감정을 위주로 이야기해야 돼요. 감정적이 되면 옛날 정말 소시적 이야기까지 다 끄집어내잖아요. 네네. 이건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일에 의해 가지고 내가 어떤 상처를 받은지, 내가 어떻게 힘들었는지, 내 마음이 어땠는지 이런 걸 전달하는 거예요. 과거에 네가 그랬으니까 이런 말 절대로 꺼내지 말고 그 부딪힌 그 사건, 그 문제에만 집중해라. 이야기인데 그 상황에 들어가 버리면 네네. 잘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화를 내는 훈련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분노라는 것은 오늘 하루로 끝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자꾸 집에까지 가서 그렇게 남게 되면요. 네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죠. 밤에 잠도 못 자죠. 더 흥분하죠. 자율신경이 확 올라가면요. 불안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게 또 화와 똑같은 느낌을 갖게 되니까 그게 다음 날까지 지속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상대가 나에게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진환 기자 엉터리야. 그러면은 내가 엉터리 기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아니죠. 때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10명 중에 9명은 이 기자 참 훌륭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 한마디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절대로 그렇게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좀 생각을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정말 화를 다스리는 이 6가지 방법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정말로 우리가 화를 꾹 참으면 아까 똑똑하게 화를 내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똑똑하게 내는 화를 표출하는 방법 좀 있을까요? 한꺼번에 폭발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0% 폭발. 공을 생각해 보시면 되죠. 공이 있는데 바람을 계속 넣으면은 공이 융통성 있게 참게 되죠. 네네.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가면 폭발하겠죠. 폭발하죠. 네. 중간에 화가 날 수 있는 구멍이 여러 군데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씩 네. 배출하게 되면 그게 절대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참다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10번을 참았거든요. 네네. 한 번 화낼 때를 보면 엉뚱한 일에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네네. 정말로 이렇게 조금씩 배출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네. 자기 의견을 표현한다 해서 이 관계가 절대로 나빠지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지 않으면. 둘째는 그 화를 누구로 떨릴 수 있는 다른 많은 무기들이 있으면 좋죠. 여기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여기 가서 좀 풀고 운동도 하고 취미도 있고 내가 편안한 사람이 되면 화가 덜 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불편할 때는 건드리면 짜증이 나지만 내가 편안할 때는 누가 좀 건드려도 넘어갈 수 있죠. 네네네. 이게 화를 예방하고 다루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또 화를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근데 이게 스트레스를 이렇게 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는 지나치게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아시죠? 자, 지나치게 취약한 사람, 매사에 비관한 사람들이 또 특히 그렇고요. 특히 이 중에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이 또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런 자신감 없는 사람들 위해서 스트레스 이걸 어떻게 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섬세하고 민감하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요. 아, 장점으로 또 사실은 좋은 거죠. 아, 네.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다 좋은데 네. 요 단계가 지나버리면 지나치니까.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가끔 보면 해석을 좀 잘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예를 들면 길 가는데 인사했어 안 받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서운하죠. 그렇죠. 근데 나를 싫어하나 그렇죠. 미워하나 섬세하고 민감한 사람. 뭐 혹시 부장님이 내가 뭐 보고한 게 잘못됐나 오만 작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자왜 인사를 안 받았을까요? 평소에 내가 관계가 잘못됐는 것 같아요. 못 봤을 수도 있죠. 못 봤을 수 있다. 그런 생각 못. 딴 생각을 하면서 갈 수도 있죠. 네. 아침에 부부 싸움에서 기분 나빠서 그럴 수도 있죠. 아. 진짜로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주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은 그 한 가지를 크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무조건 좋게 해석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네네네. 있는 그대로 보자는 뜻입니다. 자꾸 있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확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게 나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여러 가지 상황에 하나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확대 해석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자. 보자.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 책에서도 재밌게 있던 파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완벽주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제 직장인들 되게 회사 오너 입장에서는 또 완벽주의인 직원들도 좋아할 수 있거든요. 일을 열심히 하고 뭐 자기 몸을 희생해가면서 밤 늦게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요. 본인도 힘들겠지만 또 밑에 사람도 힘들고 이게 그 골치 아프거든요. 완벽주의는 좋은 네. 걸까요? 나쁜 걸까요? 완벽주의는 제가 만약 파트너에서 되게 피곤하고 또 이 상사라면 더 죽을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사실 제가 완벽주의거든요. 약간 완벽주의는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까? 당연하죠. 우리 현대인들이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네네.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완벽을 기하는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대충 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늘 긴장하고 살 수밖에 없죠. 문제는 네네. 일할 때만 완벽주의면 되잖아요. 노래방 가서도 완벽주의자 노릇을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구별이 돼야 돼요. 업무할 때는 당연히 완벽주의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네. 이게 일상까지 연결이 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24시간 긴장할 수밖에 없죠. 둘째는 자기만 완벽주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남까지 그래야 된다고 남까지. 믿습니다.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네. 늘 긴장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본인이 완벽주의라는 걸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죠. 그 자체를 바꾸라는 뜻도 아니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약간의 융통성만 생기면 됩니다. 완벽주의자들은요. 네. 자기가 정한 틀이 있습니다. 이 틀을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긴장을 늘 하고 살죠. 네네. 약속을 9시에 했어요. 네. 뭔가 큰 일이 생겨서 약속을 못 지켜 30분 늦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완벽주의자는 보통은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보통은 좀 늦었으면 좀 양해를 좀 해줄 수 있는 거고. 큰일 안 생깁니다. 네. 근데 이 완벽주의자는 혹시 늦을까 싶어서 아침 7시부터 와 있죠. 얼마나 좋은 성격입니까?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배려하고 다 좋은데 살다 보면 네. 늘 그러면 안 되지만 네. 어쩌다가 가끔 그럴 수도 있죠. 그걸 수용하고 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거든요. 이 완벽주의자들은 그런 여유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늘 긴장할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일에 대해서는 좀 완벽을 추구해도 좋지만 평소에 인간관계라든지 평소에 영화나 뭐 노래방이나 이런까지 완벽을 추구하면 24시간 스트레스와 피곤할 수 있다. 그렇죠.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책에서 인간관계가 가장 복잡한 나라가 우리나라일 거라고 하시면서 대인관계의 중요성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바로 관계, 즉 공감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공감 능력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공감 능력을 우리가 키울 수 있는지 한번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감이 진짜 중요한데요. 심퍼시. 오랜만에 영어를 해왔네요. 심퍼시. empathy 그럽니다. 엠퍼시예요. 예. sympathy와 empathy는 좀 다른데 여기 방송 아니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감이라고 말할 때는 empathy라고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리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의 네네. 90%는 네. 사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일이 힘들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일은 원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의 거의 90%는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네. 이 관계가 우리나라처럼 복잡한 나라가 없습니다. 힘들어요. 상하 생각해야 되죠. 뭐 온갖 걸 다 고려해서 관계를 맺게 되니까 네네.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 문제는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네네. 상대의 마음을 읽고 느끼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게 결국 공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본의 아니게 변호사 노릇하는 것보다 판사 노릇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변호사면 내 편, 뭐가 내 마음을 알아줘야.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그렇죠. 대한민국.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고 네네. 그러려면 정말로 상대의 마음을 읽고 느껴야 하는데 네. 그것보다는 옳고 그름에 민감하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그러죠. 네. 당신 이게 잘못됐어. 그렇죠. 이게 고쳐야 돼. 네. 그럼 상대가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고쳐야지. 그럴 것 같아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많은 잘난 사람들, 윗사람들 네. 네. 부모의 문제가 뭔가 하면 내가 옳다는 거예요. 왜? 맞습니다. 나는 이미 그 길을 가봤으니까. 내가 옳으면 누가 틀렸어요? 이 친구가 틀렸죠. 틀린 거죠. 고쳐야 돼. 이 친구가 그렇죠.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그리고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네. 이러니까 진짜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 안 바뀔 건데 어차피. 그 꼰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뭔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판사 같은 생각을 가지고 네네. 상대를 대하게 되면 공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가끔 판사 노릇이 필요할 때가 있죠. 네. 90%는 네네. 변호사 노릇이 필요한 겁니다. 무려 90%나 변호사 노릇 저는 해야 된다. 정신과 의사니까 네. 우리 집사람하고 얼마나 대화를 잘하고 관계를 잘 맺겠어요. 에이. 중이 쟁거리 못 깎는다고 하던데.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집사람이 뭔가 얘기를 하면 네. 내가 이게 뭐가 잘못됐지? 이게 옳은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수님, 내가 한번 전화 한번 걸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네. 뭔가 대화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네. 상대방 입장에서는 찝찝하죠.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인데 그런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것보다는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겠구나. 이걸 수용할 수 있어야 진짜 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려면 상대의 마음을 읽고 느끼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 뇌에는 실제로 거울 신경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상대가 이렇게 하면 보는 것만으로 느끼는 신경세포죠. 이게 발달해야 공감의 능력이 생겨요. 이거는 사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둘째는 내가 좀 편안하고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된다. 예. 그래야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네. 있죠. 현대인들이 늘 쫓기니까 네, 맞습니다. 상대방에게 가야 될 관심을 전부 나한테만 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관계를 맺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몸 때리기. 이거 괜찮습니까? 릴렉스 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또 여행 가는 거.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됩니다. 아. 어느 게 좋은가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남한테 좋은 게 나한테 좋은 건 아닙니다. 네, 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다 보니 네. 내가 편안해지고 마음도 좀 좋고 몸에도 좋고 그게 당장 따라 해야 되겠습니다. 당장 휴가를 내겠습니다. 네. 자, 이 책에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본인의 스승이시죠. 바로 이시영 박사님의 예전에 책 쓴 내용이 면 세로토닌 예. 하라. 뭐 그런데 이 책에도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되게 반가웠는데요. 자,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훈련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일상에서 이런 세로토닌 하락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로토닌을 행복 물질이다 행복 이렇게 물질이죠. 얘기하죠. 네. 이 작은 일상에서 네네.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려면 첫째는 감사하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감사하다. 내가 네. 정말 많은 것을 가졌구나. 내가 정말 많은 사람보다 도움을 받았구나. 네네. 내 삶이 많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참 이런 감사할 부분이 있구나. 이런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요. 표정이 다릅니다. 첫째는 그런 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작은 일상을 행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네. 40대의 행복 지수가 높을까요? 70대의 행복 지수가 높을까요? 행복 지수가 40대가 좀 아니요. 70대가 나이가 들다 보면 뭐 몸도 힘들고 뭐 해가지고 행복 지수가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놀랍게도 외국의 조사긴 하지만 네. 두 집단의 행복 지수가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다고요. 큰 행복은 전부 젊을 때 옵니다.
뭐 집 샀어요, 승진했어요, 보너스 네네, 받았어요. 전부 다 맞습니다. 젊을 때 오죠. 네네. 나이가 들면 그런 행복은 사라집니다. 네. 근데 작은 일상을 행복으로 만드는 능력이 생기면 결코 행복 지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몇 년 전 5월 달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홀로 계세요. 네네. 이렇게 찾아뵈니까 좋아하세요. 아들아 일로 와봐. 베란다로 좀 오라는 거예요. 왜요? 화분을 좀 봐. 그래요. 이게 줄기에 꽃망울이 올라왔어요. 보라니까 봤죠. 그래. 왜요? 그랬더니 날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들아, 이 꽃이 6월에 피는 꽃이란다. 우리 아들이 왔다고 5월에 피었구나. 이런 헛소리를 하시면서 정말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 충격받았어요. 야.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꽃 처음 봤어요? 야. 그 느낌 없는 그걸 보고 어떻게 저런 미소를 지을 수가 있지? 깨달았어요. 그런 작은 데서도 감사한 마음이 세로토닌이 바로 그걸 지금 내가 저런 능력을 갖게 된다면 나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나의 뒤를 돌아보는 훈련을 합니다. 아, 오늘 내가 행복했던 게 뭐지? 오늘 감사할 일이 뭐지? 그러면요, 그 지친 가운데서 작은 느낌들이 와요. 그걸로 내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야, 그냥 살자 해가지고 막 짜증내서 왔는데 우리 신선생님이 이런 좋은 얘기 할 때 너무 감사한 마음, 고마움, 이 제 몸에 지금 세로토닌은 가득 차 있는 마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고맙죠. 정말 예. 고맙습니다. 아니 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고맙네요. 예. 아 그래도 야, 우리가- 매사에 작은 제가 한때 한번 감사일기를 쓴 적이 있는데 한 5가지를 매일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래 안 나중에 가죠. 보니까 별의별 걸로 다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제가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뭐 그랬는데요. 그것도 훈련인데요. 네네. 저희 집은 천정에 30초 감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자기 전에 이렇게 누우면 네네. 천정에 30초 감사. 아주 짧은 시간이어도 이렇게 감사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아침에 표정이 달라지죠. 네. 한 달만 해보세요. 표정이 바뀝니다. 1년만 하면 인생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저도 바로 천정에다가 30초 감사 붙여야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자의 말대로 그냥 살자가 그냥 막 포기하면서 살자가 아니라 아주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대처법, 그리고 화에 대한 다양한 대처법, 이런 것까지 아주 그 남들에 대한 공감의 능력을 또 키우기 위한 방법, 중요한 세로토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얘기를 듣고 갑니다. 저도 당장 실천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메모를 해서 실천을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멘트는 원래 제가 해야 되는데 우리 교수님께 양보를 하겠습니다. 일단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꼭 눌러주시고 우리 교수님 마무리 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실 겁니다. 예.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 하기는 미안하지만 인생이 정말 피곤합니다. 예.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제 짐작이 맞다면 우리 앞으로의 삶도 그리 만만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친 날도 많을 거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힘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정말 깁니다. 그 긴 인생에서 보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작은 스트레스, 좌절은요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이거 자체가 우리 삶을 압도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 때 힘들어하고 아플 때 아파하고 정말 울고 싶을 때 우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자랑스러운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겪는 스트레스, 좌절은 결코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